소중한 사연을 나누는 세상만사입니다. 이곳은 여러분의 일상 속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오늘도 진솔한 사연들을 정성껏 준비했어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용기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동구에 살고 있는 37살 이주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제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서예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요. 저는 22살에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중견기업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나름 안정적인 곳이에요. 벌써 15년째 다니고 있네요. 처음 입사했을 때만 해도 정말 어린 신입사원이었는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갈 줄은 몰랐어요. 제가 첫 출근했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정장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해서 어머니가 빌려주신 재킷을 입고 갔거든요. 회사 건물이 생각보다 커서 엘리베이터를 타면서도 떨렸어요. 신입사원 교육받으면서 나도 이제 직장인이구나 하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고요. 처음 몇 년은 정말 배울 게 많았어요. 업무도 서툴고 선배들 눈치도 봐야 하고 회식 자리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래도 성실하게 일했더니 선배들이 주은이는 믿을만하다고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돈을 모으는 것이었어요. 부모님께서 그리 넉넉하지 않으셨거든요. 아버지는 작은 자영업을 하셨고 어머니는 파트타임으로 일하셨어요. 대학교 등록금도 학자금 대출로 해결했고 생활비도 아르바이트로 벌어서 썼어요. 대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정말 많이 했어요. 편의점, 카페, 과외까지 닥치는 대로 했죠. 친구들이 놀 때도 저는 아르바이트 하러 가야 했어요. 가끔 친구들이 주은아, 너 너무 바쁘게 산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었거든요. 등록금도 벌어야 하고 생활비도 벌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취업하고 나서부터는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일단 적금부터 넣고 생활비는 최소한으로만 쓰고요. 친구들이 놀자고 해도 돈 때문에 거절하는 일이 많았어요. 처음 월급을 받았던 날이 기억나요. 110만 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60만 원을 적금으로 넣었어요. 남은 50만 원으로 생활해야 했죠. 집에서 도시락을 싸와서 점심 해결하고 회식이 있어도 1차만 참가하고 집에 왔어요. 친구들은 주은아, 좀 여유롭게 살아라고 했지만 저에게는 목표가 있었거든요.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23, 4시면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쇼핑도 하고 싶은 나이잖아요. 친구들이 해외여행 사진을 SNS에 올리는 걸 보면서도 부러워했어요. 새로 나온 화장품이나 옷을 사고 싶어도 참았어요. 그런데 저는 집에서 회사에서 집만 오가면서 돈 모으기에만 집중했어요. 가끔 친구들이 주은아, 너 너무 재미없게 산다. 젊을 때 좀 놀아야지라고 했지만 저에게는 목표가 있었거든요. 바로 제 이름으로 된 집을 갖는 것이었어요. 사실 저희 가족은 전세로 살았어요.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하신 적이 있어서 집을 팔고 전세로 이사를 다녔거든요. 제가 고등학생 때였는데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지 살던 집을 떠나는 게 정말 슬펐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 집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전세 계약이 끝날 때마다 이사를 다녀야 했고 그때마다 불안했어요. 새로운 동네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도 힘들었어요. 특히 대학교 다닐 때 또 이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는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꼭 제 이름으로 된 집을 갖겠다고 다짐했던 거예요. 다시는 집주인 눈치를 보면서 살지 않겠다. 제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는 공간을 갖겠다고 결심했어요. 10년 넘게 정말 열심히 모았어요. 첫 해에는 적금만 넣었는데
이자가 너무 적어서 다른 방법도 찾아봤어요. 청약 저축도 넣고 주식도 조금씩 샀어요. 주식은 처음에 무서웠는데 책도 읽고 유튜브도 보면서 공부했어요. 다행히 큰 손실 없이 조금씩 수익을 낼 수 있었어요. 회사에서도 성과급이나 보너스가 나올 때마다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았고요. 동료들은 보너스 받으면 맛있는 거 사 먹거나 여행을 가는데 저는 바로 적금 통장에 넣었어요. 주은이는 정말 철저하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친구들 결혼식에 갈 때도 축의금을 최소한으로 내서 눈치를 받기도 했어요. 보통 10만 원씩 내는데 저는 5만 원만 내고 그것도 미안해서 편지를 길게 써서 같이 드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좀 과했나 싶기도 하지만 그때는 정말 절박했거든요. 옷도 거의 사지 않았어요. 회사에 입고 갈 정장 몇 벌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친구들이 쇼핑하자고 하면 요즘 살 게 없어라고 하면서 빠졌어요. 화장품도 꼭 필요한 것만 최저가로 사서 썼어요. 외식도 거의 안 했어요. 집에서 도시락을 싸와서 점심 해결하고 저녁도 집에서 해 먹었어요. 가끔 회식이 있어도 1차만 참가하고 핑계대고 빠져나왔어요. 주은이는 왜 항상 바빠? 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냥 웃고 넘겼어요. 휴가도 거의 집에서 보냈어요. 친구들이 여행 가자고 해도 요즘 바빠서라고 하면서 거절했어요. 대신 집에서 쉬면서 부업도 했어요. 번역 일도 하고 온라인 강의도 들으면서 자격증도 땄어요. 시간을 허비하기 싫었거든요. 그렇게 몇 년을 살다 보니까 친구들과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만날 때마다 주은이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물어보지만 저는 항상 그냥 일하고 있어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없으니까요. 가끔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기도 했어요. 친구들 SNS를 보면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예쁜 곳도 여행 다니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하는데 저는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거든요. 그래도 통장 잔고가 늘어가는 걸 보면 뿌듯했어요. 1년에 한 번씩 통장 정리를 하는데 그때마다 감탄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이 모았구나 싶으면서도 아직 멀었다 싶기도 했어요. 서울에 집을 사려면 몇 억이 필요한데 제가 모은 돈으로는 아직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모았어요. 부업도 늘렸고 투자도 조금씩 늘려갔어요.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친구들은 주은아, 너 돈만 생각한다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지만 저는 정말 간절했어요. 몇 년 더 지나서 드디어 목표 금액에 가까워졌어요. 물론 전액 현금으로 살 수는 없었지만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살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그때 정말 기뻤어요. 10년 넘게 꿈꿔왔던 일이 드디어 현실이 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부동산도 열심히 돌아다녔어요. 주말마다 이곳저곳 다녀보고 인터넷으로도 매물을 찾아봤어요. 처음에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평수도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고 관리비는 또 얼마나 나오는지도 궁금했어요. 부동산 중개사분께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처음 집 사시는 거예요? 라고 물으시길래 네, 그렇습니다. 라고 했더니 더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대출 받는 법부터 계약서 작성하는 법까지요. 그렇게 몇 달을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어요.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25평짜리 아파트였어요. 새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리모델링이 잘 되어 있어서 깔끔했어요. 무엇보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었어요. 계약하는 날 정말 떨렸어요. 계약서에 제 이름을 쓰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부동산 중개사분이 축하드려요라고 하시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요. 15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날 저녁에 부모님께 전화드렸어요. 아빠, 엄마, 저 집 샀어요. 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뭐? 정말이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주은아, 정말 대단하다. 내가 혼자서 이런 일을 다 해내다니라고 하시면서 우셨어요. 저도 덩달아 울었어요.
이사 준비를 하면서 정말 설렜어요. 가구도 하나하나 신중하게 골랐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걸 생각하면서 조금씩은 좋은 걸로 샀어요. 침대, 소파, 식탁 모두 새로 샀어요. 비싸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 취향에 맞는 걸로요. 새 집으로 이사하고 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작은 집이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뻤어요. 벽지 색깔부터 커튼까지 모든 게 제 선택이었어요. 인테리어도 제 취향대로 했어요. 처음으로 우리 집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첫날 밤 새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는데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이제 진짜 내 집이구나 하면서 혼자 웃었어요. 그동안 참아온 모든 게 보람으로 느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 이름이 적힌 문패를 볼 때마다 뿌듯했어요. 우편함에도 제 이름이 적혀 있고 관리사무소에서 받는 고지서에도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런 작은 것들이 그렇게 기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즈음에서 회사에서 좀 특별한 일이 생겼어요. 저보다 3살 어린 후배가 들어왔는데 이름이 이도현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후배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제가 선배니까 이것저것 가르쳐주고 업무적으로 도와주는 정도였죠. 도현 씨 첫 출근 날을 기억해요. 정말 새파랗게 젊어 보이더라고요. 신입사원 티가 팍팍 났어요. 인사를 하는데 목소리가 떨리는 게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이도현입니다 라고 하는데 저도 그 시절이 생각나서 괜히 미소가 나왔어요. 업무를 가르쳐 주면서 보니까 도현 씨가 정말 성실한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설명해 주는 걸 열심히 메모하고 모르는 건 꼭 다시 물어보고요. 그리고 실수를 하면 정말 미안해 하면서 고치려고 노력했어요. 일도 열심히 했어요. 다른 신입사원들은 적응하느라 헤매는데 도현 씨는 금방 적응해서 맡은 일을 척척 해냈어요. 선배들한테도 예의 바르게 굴었고 회식 자리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특히 저한테는 더 각별히 대해줬어요. 제가 야근할 때면 같이 남아서 도와주기도 하고 점심시간에도 자주 같이 먹게 되고요. 선배님 덕분에 회사 생활이 수월해요라고 하면서 정말 고마워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좋은 후배구나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도현 씨와 있으면 편안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나이는 저보다 어리지만 생각이 성숙하고 배려심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것 같았어요. 다른 남자 동료들은 가끔 주은 씨는 너무 일만 한다거나 좀 더 여유롭게 살지라고 했는데 도현 씨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선배님이 목표를 위해 열심히 사시는 모습이 멋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그동안 제 모습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도현 씨는 달랐거든요. 왜 제가 그렇게 사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주는 것 같았어요.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도현 씨도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다는 걸 알게 됐어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는데 대학 등록금도 어렵게 마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다고 했어요. 저도 선배님처럼 제 집을 갖는 게 꿈이에요 라고 하는 도현 씨를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저를 이해하는구나 싶었어요. 그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 돈 모으느라 연애다운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대학 때 몇 번 사귄 적은 있지만 다 오래 가지 못했어요. 한 번은 남자친구가 데이트할 때 항상 돈 걱정만 한다고 하면서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남자친구는 재미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예 연애는 포기하고 살았는데 도현 씨만큼은 달랐어요. 제가 절약하는 모습을 보고도 현실적이고 좋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데이트를 해도 비싼 곳보다는 공원이나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전혀 아쉬워하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몇 개월간 같이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업무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나누게 되고요. 도현 씨는 정말 좋은 청취자였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공감도 잘해줬어요. 어느 날 도현 씨가 먼저 고백을 했어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갑자기 선배, 저 선배 좋아해요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회사 내 연애는 복잡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저는 연애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도현 씨, 갑자기 왜 그래요? 우리 동료 사이잖아요 라고 했더니 선배님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편해요. 선배님을 보면서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 같았어요. 그동안 저를 어떻게 봐왔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선배라고 생각했는데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선배님의 많은 면을 알게 됐어요.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멋있고 일할 때 집중하는 모습도 멋있고 무엇보다 진솔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동안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만 만나다가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의 저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쉽게 대답할 수는 없었어요. 도현 씨 마음은 고맙지만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라고 했어요. 회사 연애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르겠고 제가 연애를 할 준비가 돼 있는지도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며칠 동안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친한 친구한테 상담도 해보고 혼자 있을 때도 계속 생각해 봤어요. 도현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착하고 성실하고 무엇보다 저를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도현 씨의 행동을 보면서 정말 진심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고백한 후에도 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대했어요. 업무할 때는 평소처럼 했고 개인적인 시간에만 조금씩 관심을 표현했어요. 매일매일 작은 정성을 보여줬어요.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사다 주기도 하고 야근할 때는 간식을 사다 주기도 했어요. 그것도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적절히요. 그냥 후배가 선배한테 드리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요.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곁에 있어 주기도 했어요. 한 번은 업무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었는데 도현 씨가 선배님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정말 고마웠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도현 씨와 함께 있으면 정말 편안했거든요. 그동안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제 편에서 응원해주고 도와주려고 한다는 게 새로웠어요. 그래서 도현 씨한테 저도 도현 씨가 좋아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조심스럽게 지내요라고 했어요. 도현 씨가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선배님 정말 감사해요. 잘 부탁드려요라고 하면서 환하게 웃었어요. 사귀기 시작한 후에도 회사에서는 정말 조심했어요. 다른 동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평소와 똑같이 지냈어요. 대신 퇴근 후나 주말에 만나서 시간을 보냈어요. 도현 씨와의 데이트는 정말 즐거웠어요. 그동안 혼자만의 시간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영화도 보고 공원도 산책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어요. 도현 씨는 제가 절약하는 것도 전혀 문제 없다고 했어요. 비싼 레스토랑 대신 분식집에서 먹자고 해도 이런 곳이 더 맛있어요 라고 하면서 좋아했어요. 명품 매장 앞을 지나가면서 저런 건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사면 되죠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와 잘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치관도 비슷하고 목표도 비슷했거든요. 도현 씨도 저처럼 돈을 모으고 있었고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살았어요. 사귀기 시작한 지 몇 개월 후에 도현 씨 부모님을 만났어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었는데 정말 순박하고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처음 뵐 때 정말 떨렸는데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특히 시어머니가 될 분께서 저를 정말 예뻐해 주셨어요. 도현이가 좋은 사람 만났네.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구나라고 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감동받았어요.
주은아, 우리 도현이 좀 어리숙한데 잘 부탁한다라고 하시는 어머님을 보면서 정말 좋은 분이시구나 싶었어요. 소박하지만 정이 많으신 분 같았어요. 아버님도 과묵하시지만 따뜻하셨어요. 시골집에 놀러 가면 정성스럽게 음식을 해주시고 농사 짓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도시에서 사는 게 힘들지? 우리 도현이가 잘해주고 있어? 라고 물으시면서 저를 정말 친딸처럼 대해주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는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전화도 자주 해주시고 시골에서 농산물도 보내주시고요. 저도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편하게 생각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라고 전화드리면 우리 며느리 잘 있었어? 라고 하시면서 반가워하셨어요. 시골에서 보내주신 야채나 과일을 받을 때마다 정말 고마웠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기르신 건데 포장도 정성스럽게 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편지도 같이 보내주시는데 우리 며느리 몸 챙기라고 보내니까 많이 먹으라고 적혀 있었어요. 도현 씨와 사귄 지 1년쯤 됐을 때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사실 결혼에 대해서 그리 간절하지 않았어요. 혼자 살아도 충분히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도현 씨가 정말 간절하게 원했어요. 선배님과 함께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저희가 함께 꿈꿔왔던 일들을 부부로서 이루어 나가고 싶어요라고 하면서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저 혼자서는 못할 일들도 선배님과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혼을 하면 제 자유로운 생활이 바뀔 테니까요. 그동안 혼자 결정하고 혼자 책임지면서 살아왔는데 결혼하면 모든 걸 함께 결정해야 하잖아요. 그게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도현 씨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이런 사람과는 결혼해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제 가치관을 이해해주고 제 목표도 응원해주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죠. 그럼 우리 결혼해요라고 했더니 도현 씨가 정말 기뻐했어요. 정말이요? 정말 저와 결혼해 주실 거예요? 라고 하면서 눈물까지 글썽이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뻤어요. 양가 부모님께도 인사드렸어요. 저희 부모님은 주은이가 선택한 사람이면 좋은 사람일 거야라고 하시면서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도현 씨 부모님은 더 기뻐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 만났다고 하시면서요. 결혼 준비 과정은 생각보다 순탄했어요. 저는 이미 집이 있으니까 신혼집 문제도 해결됐고 도현 씨도 저축을 꽤 해놔서 결혼 비용 부담도 크지 않았어요. 시부모님들도 서울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겠다고 하셨고요. 주은아, 우리 도현이 잘 부탁한다. 시집살이 어렵게 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 말아라고 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시대에 시집살이가 뭐가 있겠어요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마음이 놓였어요. 결혼식 준비도 즐거웠어요. 드레스를 고르고 예식장을 예약하고 청첩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이 새로웠어요. 도현 씨와 함께 하나하나 결정해 나가는 것도 즐거웠고요. 드디어 결혼을 했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양가 부모님과 친지들, 회사 동료들이 축하해 주셔서 더 뜻깊었어요. 특히 부모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덩달아 기뻤어요. 주은아, 이제 정말 어른이 됐구나라고 하시는 아버지 말씀을 듣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라고 하시는 어머니를 보면서도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도 우리 며느리 정말 예쁘다. 우리 도현이 복받았어라고 하시면서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좋은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어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어요. 처음에는 해외여행을 생각했지만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국내로 정했어요. 도현 씨도 제주도도 충분히 좋아요. 우리가 함께 있으면 어디든 좋죠라고 하더라고요. 제주도에서 보낸 사흘이 정말 행복했어요. 예쁜 바다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함께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이제 정말 부부구나라는 실감이 났어요. 제 집에서 도현 씨와 함께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게 꿈만 같았어요. 그동안 혼자 살던 공간에 남편이 함께 있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처음에는 좀 어색하기도 했지만 금방 적응했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어요. 도현 씨는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제 의견도 존중해주고요. 제가 요리하면 정말 맛있다고 하면서 잘 먹어주고 청소할 때도 같이 도와줬어요. 여보, 우리 집 정말 좋네요. 선배님이 정말 잘 골랐어요. 라고 하는 도현 씨를 보면서 뿌듯했어요. 제가 15년간 공들여 마련한 집을 남편이 좋아해 주니까 기뻤어요. 저녁에 함께 TV를 보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좋았어요. 회사 일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세우고요. 우리 몇 년 후에는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자라는 이야기도 했어요. 주말에는 함께 장 보러 가기도 했어요. 마트에서 이것저것 사면서 이거 사자, 이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하면서 의견을 나누는 것도 즐거웠어요. 이런 게 결혼의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반년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주은아, 우리 도희가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하는데 서울에서 독서실 다니려면 방을 얻어야 할 것 같아. 그런데 요즘 방값이 너무 비싸더라. 혹시 너희 집에서 잠깐 지낼 수 있을까? 도희는 도현 씨의 여동생이에요. 도현 씨보다 2살 어리니까 저보다는 5살 어린 거죠. 결혼식 때 한 번 봤는데 활발한 성격에 좀 산만한 느낌이었어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요. 솔직히 좀 부담스러웠어요. 신혼집에 시누이가 들어온다는 게 달가운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 부탁이니까 거절하기도 어렵고 도현 씨도 우리 여동생 좀 도와주자.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거니까 조금만 참자고 하더라고요. 그럼 얼마나 있을 건데요? 라고 물었더니 1달 정도만 있다가 방 구할 거야. 너무 오래 있으면 너희한테 폐가 되니까라고 하시더라고요. 1달 정도면 참을 만하다고 생각해서 허락했어요. 그래서 도희가 저희 집에 오게 됐어요. 처음에는 일주일 정도만 있다가 방을 구할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2주가 지나도 나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더 문제는 도희의 생활 패턴이었어요.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해서 독서실이라도 다닐 줄 알았는데 하루 종일 집에서 잠만 자는 거예요. 아침에 제가 출근할 때까지 자고 저녁에 퇴근해서 와도 자고 있고요. 제가 아침 7시에 출근 준비를 하는데 도희는 12시가 넘어야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다가 밤 11시, 12시쯤 되면 일어나서 친구들과 전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크니까 저희까지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도희야, 좀 작게 이야기할 수 있어? 라고 했더니 죄송해요. 안 그럴게요 라고 하면서도 다음 날이면 똑같이 하더라고요. 신혼집인데 시누이가 있으니까 정말 불편했어요. 도현 씨와 둘만의 시간을 갖기도 어렵고 집에서 편안하게 쉬기도 힘들고요. 특히 주말에는 더 힘들었어요. 도희가 하루 종일 거실에 있으니까 저희가 갈 곳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도현 씨는 조금만 참자. 우리 동생이 시험 준비하는 거니까. 가족이잖아라고만 하더라고요. 가족이긴 하지만 신혼집에 이렇게 오래 있는 게 맞나 싶었어요. 1달쯤 지났을 때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도희가 제 화장대 앞에서 제 화장품으로 화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제 옷장에서 옷까지 꺼내 입고요. 제 화장품이 얼마나 비싼데요. 15년간 절약하면서 살다가 결혼하고 나서야 조금씩 좋은 거 쓰기 시작했는데 도희가 마음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아끼던 립스틱까지 쓰고 있었어요. 도희야,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쓰기 전에 물어보는 게 예의 아니야? 라고 했더니 언니 잠깐만 빌려 쓰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언니 화장품이 너무 좋아서요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이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화장품 같은 건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쓰다니요. 도희야, 다음부터는 쓰기 전에 미리 물어봐. 그리고 화장품은 위생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해라고 했더니 네, 알겠어요 라고 하면서도 시큰둥하게 대답하더라고요. 하지만 도현 씨한테 말했더니 우리 동생이 원래 좀 그래. 그냥 넘어가. 아기는 없을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아기가 없어도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다음 날부터는 아예 제 방에 들어와서 제 물건들을 마음대로 쓰기 시작했어요. 화장품은 물론이고 옷, 신발, 심지어 속옷까지요. 제가 새로 산 속옷을 입고 나가더라고요.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화장품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속옷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도희한테 직접 말했어요. 도희야, 언니가 이해심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내 물건을 마음대로 쓰면 곤란해. 특히 속옷 같은 건 개인적인 거잖아. 그리고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했는데 집에서 계속 자기만 하면 언제 공부해? 그랬더니 도희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언니는 저를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시험이 어려워서 스트레스 받는데 언니까지 저를 몰아세우면 어떻게 해요? 저는 언니를 친언니처럼 생각했는데. 친언니처럼 생각한다고요? 그럼 더욱 예의를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친언니라고 해서 속옷까지 마음대로 입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소리를 들은 도현 씨가 와서는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왜 동생을 울려? 동생이 얼마나 힘들겠어. 시험 준비하느라 스트레스 받는데 조금만 이해해줘라고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잘못한 게 뭔데요? 제 물건을 마음대로 쓰는 사람한테 예의를 지키라고 한 게 잘못인가요? 오히려 도희가 잘못한 거 아닌가요? 여보, 내가 뭘 잘못했어? 내 물건을 허락도 없이 쓰는 게 맞는 일이야? 라고 했더니 그래도 가족인데. 그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가족이면 더욱 예의를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가족이라고 해서 뭐든지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도현 씨는 제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도희가 전화해서 제가 자기를 괴롭힌다고 이른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주은아, 우리 도희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네. 시험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 조금만 참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억울했지만 그냥 참기로 했어요.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도희의 행동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제 화장품을 다 써버리고 옷을 빌려 입고는 더럽게 만들어서 돌려주고 심지어 제 신용카드까지 들고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도희가 제 지갑을 뒤지고 있는 걸 봤어요. 도희야, 뭐 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 언니 카드 좀 빌려줄래요?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요 라고 하는 거예요. 도희야, 카드는 안 돼. 현금이 필요하면 얼마나 필요한지 말해라고 했더니 에이, 언니 진짜 인색해요. 가족인데 이런 것까지 따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해서 신용카드까지 빌려줘야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만약 도희가 카드로 뭘 사는지도 모르겠고 얼마를 쓸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도현 씨는 여전히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카드 정도는 빌려줘도 되잖아. 우리 동생이 뭐 나쁜 짓을 하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도 도희는 나갈 생각을 안 했어요. 공무원 시험은 커녕 원서도 안 냈더라고요. 하루 종일 집에서 놀고 밤에는 친구들과 수다 떨고 낮에는 자고 완전히 백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희야, 시험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 독서실은 언제 다닐 거야? 라고 물었더니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조금 더 쉬다가 할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참다 못해 도희한테 독립을 권유했어요. 도희야, 이제 방도 구하고 독립해야 하지 않을까? 언니는 신혼인데 너무 오래 있으면 서로 불편할 것 같아. 그랬더니 도희가 또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언니가 저를 싫어하는구나. 저는 언니를 친언니처럼 생각했는데, 언니는 저 때문에 불편하다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야. 너도 독립해서 자유롭게 살고 싶지 않아? 라고 했더니 저는 언니랑 같이 있는 게 좋은데요. 언니가 싫어하니까 나가야겠네요. 라고 하면서 또 시어머니한테 전화하더라고요. 그제야 시어머니가 서울로 급하게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진실을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주은아, 미안하다. 사실 우리 도희가 공무원 시험에 몇 번 떨어져서 자신감을 많이 잃었어. 그래서 우울증도 좀 있고, 집에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더라고. 그래서 서울로 보낸 거야. 당분간만 봐달라. 엄마가 부탁한다. 그때서야 진실을 알게 됐어요. 도희는 공무원 시험에 이미 3번이나 떨어진 상태였고 완전히 의욕을 잃고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저한테는 말하지 않고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거짓말을 한 거죠. 어머니, 그럼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지. 제가 상황을 알았다면 더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요. 라고 했더니 미안해. 너무 창피해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 우리 도희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부탁이니까 어쩔 수 없이 더 참기로 했어요. 도희가 우울하다면 도움을 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에는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는데 갑자기 냉정해지시더라고요. 주은아, 너는 참 복받은 줄 알아라. 우리 아들이 너 없이는 안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건지요. 도희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도 저인데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잘못한 건 없지만 좀 더 너그럽게 생각해야지. 가족인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더 심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 혼자 벌어서 집 샀다고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던데 남편도 없이 혼자 살면 뭐하니? 결혼한 이상 가족을 생각해야지라고요.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언제 자랑한 적이 있다고 그러시는 건지, 그리고 가족을 생각 안 한다는 건 무슨 뜻인지요. 저는 도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많은 걸 참고 있었는데요. 어머니, 저도 가족을 위해서 많은 걸 참고 있어요. 신혼집인데 도희를 받아들인 것도 가족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라고 했더니 참는다는 게 뭐야? 가족끼리 참는다는 게 있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지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를 깎아내리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자가 돈만 밝히면 안 돼. 가족의 화목이 더 중요한 거야. 너는 너무 계산적이야. 그래서 우리 도희가 위축되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요. 돈만 밝힌다고요? 저는 제가 번 돈으로 집을 샀을 뿐인데요. 그게 돈만 밝히는 건가요? 그리고 계산적이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됐어요. 제 물건을 마음대로 쓰지 말라고 한 게 계산적인 건가요? 저는 도현 씨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여보, 시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런데 도현 씨 대답이 더 실망스러웠어요. 그냥 넘어가자. 우리 엄마가 원래 표현이 서툰 것뿐이야. 마음은 나쁘지 않으셔. 동생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셔서 그런 것 같아라고 하는 거예요. 서툰 표현이라고요? 저를 완전히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게 서툰 표현인가요? 저는 점점 더 답답해졌어요.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시어머니는 서울에 올라올 때마다 저를 더 무시했어요. 주은아, 너는 참 요령이 없어. 시집살이라는 게 원래 이런 거야. 참고 살아야 해라고 하시면서 마치 제가 철없는 어린애인 것처럼 대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저는 시집살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부부고 서로 존중해야 하는 관계라고 생각해요 라고 했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요즘 젊은 여자들은 다른 애라고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친구들과 함께 우리 집에 오신 적이 있어요. 그때 친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는 돈은 잘 벌었는데 살림 솜씨는 별로야. 아직 애도 없고. 요즘 여자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창피했어요. 저는 살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없는 것도 저희 부부가 아직 계획이 없어서인데 마치 제가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 친구분들도 저를 보는 눈이 곱지 않았어요. 요즘 젊은 여자들은 자기 집이 있다고 주제를 모르는 것 같아. 예전에는 시집 가면 시댁 식구들 챙기는 게 당연했는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주제를 모른다고 한 적도 없는데 말이에요. 그냥 제 권리를 지키려고 했을 뿐인데 그게 주제를 모르는 거라고 하시니까 정말 억울했어요. 주은아, 너 혼자 집 샀다고 너무 으스대지 마. 남편 있는 여자가 그렇게 나서면 안 되라고 하시는 친구분도 계셨어요. 으스댄다고요? 저는 으스댄 적이 없는데요. 그날 밤에 도현 씨한테 항의했어요. 여보,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나를 너무 무시하시는 것 같아. 친구분들 앞에서 저런 말씀을 하시다니. 그런데 또 같은 대답이더라고요. 그냥 참자. 나이 드신 분이니까. 우리 엄마가 원래 좀 직설적이셔라고요. 직설적인 게 아니라 무례한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여보, 나는 내 아내야. 내가 나를 보호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보호라니 뭔 소리야. 엄마가 뭐 때리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 그냥 말씀이 좀 거친 것뿐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말이 좀 거칠다고요? 제 인격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게 말이 좀 거친 거라고요? 저는 도현 씨의 말이 더 상처였어요.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어요. 제 집에서 사는데도 집에 있는 게 편하지 않았어요. 도희는 여전히 제 물건을 마음대로 쓰고 시어머니는 저를 무시하고 남편은 저를 보호해주지 않고요. 특히 힘든 건 시어머니가 저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도현 씨 고향 사람들한테 우리 며느리는 돈만 밝혀서 가족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언제 가족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제가 도희를 받아들인 것도 가족이니까였고 시어머니 말씀을 참고 들은 것도 가족이니까였는데 말이에요. 우리 며느리는 자기 집 자기 돈이라고 주장만 해. 정말 인정이 없어라고 하신다는 말도 들려왔어요. 제가 언제 그런 주장을 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최소한의 예의만 지켜달라고 했을 뿐인데요. 그러던 중에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가 친구분들과 제주도 여행을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행 경비가 부족하다면서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은아, 엄마가 친구들과 약속한 여행인데 돈이 좀 부족해. 너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많이는 아니고 100만 원 정도만. 솔직히 좀 부담스러웠어요. 1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언제 갚으실 건지도 확실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시어머니 부탁이니까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어머니, 현금은 지금 없는데 카드를 빌려드릴게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 카드를 빌려드렸어요. 어머니, 이 카드 쓰시고 나중에 계산해요라고 했더니 고마워, 주은아. 엄마가 꼭 갚을게. 우리 며느리 참 착한 애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에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여행비는 물론이고 쇼핑까지 엄청나게 하신 거예요. 옷, 신발, 화장품, 액세서리, 심지어 친구분들 선물까지. 총 금액이 2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시어머니한테 전화드렸어요. 어머니, 카드 사용 금액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요. 100만 원 정도만 쓰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게 친구들이 쇼핑하자고 해서 따라갔더니 그렇게 됐어. 미안해. 조금씩 갚을게.
어머니, 200만 원이 넘는데 조금씩 갚으시면 언제까지 걸릴까요? 라고 물었더니, 그래, 너 말이 맞네. 그럼 한 달에 20만 원씩 갚을게라고 하시더라고요. 10개월이나 걸린다는 뜻이었어요. 그것도 정말 매월 20만 원씩 갚으신다면요. 하지만 그 조금씩 갚을게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며칠 후에 한 번 더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가능하시면 조금 더 빨리 갚아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가계부를 써서 정리를 해야 해서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주은아, 너 정말 돈밖에 모르는구나. 시어머니가 돈 썼다고 재촉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참 기가 막히네.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돈밖에 모른다고요? 제 카드로 200만 원이 넘게 써놓고는 제가 재촉한다고요? 제가 잘못한 게 뭔가요? 어머니, 재촉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갚으실 건지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라고 했더니, 알고 싶어서라니 참 계산적이네. 가족끼리 그렇게 따져? 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족끼리라고 해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200만 원이 적은 돈인가요?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그날 저녁에 도현 씨가 퇴근해서 오더니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가 전화하셨는데 내가 돈 때문에 다그쳤다고 하시네. 왜 그랬어? 여보, 내가 언제 다그쳤어? 그냥 언제 갚으실 건지 물어봤을 뿐이야. 200만 원이 적은 돈이야? 우리 한 달 생활비보다 많은 돈이야.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좀 이해해 줄 수 있잖아. 엄마가 실수로 그랬다고 하시잖아. 아기가 있어서 한 게 아니라고. 실수라고요? 200만 원 넘게 쓰는 게 실수라고요? 저는 도현 씨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실수라면 미안하다고 사과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오히려 저를 돈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더라고요. 여보, 실수면 미안하다고 사과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나를 계산적이라고 하시잖아 라고 했더니 엄마 나이를 생각해봐. 나이 드신 분이 사과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잘못해도 사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시어머니는 저에 대해 더 심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도현이가 그런 여자와 결혼했다니 정말 안쓰러워. 돈만 밝히고 인정이 없어라고 하시면서요. 심지어 우리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도 돈 계산한다. 요즘 여자들은 정말 무섭다라고까지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돈 계산한 게 아니라 빌린 돈을 언제 갚을 건지 물어본 것뿐인데요. 저는 정말 억울했어요. 제가 언제 돈만 밝혔나요? 도희를 몇 개월째 받아들이고 있는 것도 시어머니 부탁을 들어주는 것도 다 가족이니까 하는 일인데 왜 저를 그렇게 매도하시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더 화가 나는 건 도현 씨의 태도였어요. 아내인 저보다 어머니와 여동생의 편을 들면서 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참자라는 말만 반복하면서요. 어느 날은 정말 참을 수 없어서 도현 씨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요. 여보,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 시어머니는 나를 무시하고 시누이는 내 집에서 내 물건을 마음대로 쓰고 당신은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아. 이게 결혼 생활이야? 그런데 도현 씨 대답이 더 가슴 아팠어요. 너는 왜 이렇게 예민해? 다른 며느리들은 다 참고 사는데 너만 유독 힘들어해. 좀 더 관대해질 수는 없어. 관대해지라고요? 저는 이미 충분히 관대했다고 생각했는데요. 신혼집에 시누이를 몇 개월째 받아들이고 제 물건을 마음대로 쓰는 것도 참고 시어머니가 제 카드로 쇼핑하는 것도 참고 있었는데 그게 관대하지 않다는 건가요? 여보,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걸 참았는지 알아? 신혼집에 시누이가 사는 것도 내 물건을 마음대로 쓰는 것도 시어머니가 나를 무시하는 것도 다 참고 있었어라고 했더니 그래, 내가 참아줘서 고마워. 하지만 그게 가족이잖아. 가족이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요? 어디까지 감수해야 하는 건가요? 제가 아무리 참아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었어요. 저는 점점 더 우울해졌어요. 제 집에서 사는데도 제가 집의 주인이 아닌 것 같았어요. 도희는 여전히 제 방을 드나들면서 제 물건을 쓰고 시어머니는 올 때마다 저를 무시하고 남편은 저를 보호해주지 않았어요. 친구들에게 하소연해봤지만 그래도 가족인데라는 말뿐이었어요. 시집살이가 원래 그런 거야. 좀 더 참아봐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정말 가족이라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저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아야 하는 건가요? 제 권리나 감정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밤마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해야 하나? 제가 행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살면서 무엇을 위해 사는 건가?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주은아, 미안한데 카드 좀 써도 될까? 친구들이랑 백화점에 왔는데 마음에 드는 옷이 있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에 이미 200만 원을 쓰시고도 갚지 않으셨는데 또 쓰시겠다는 건가요? 어머니, 지난번 돈도 아직 안 갚으셨는데요. 20만 원씩 갚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한 번도 갚지 않으셨잖아요. 라고 했어요. 아, 그거? 조금씩 갚는다고 했잖아. 바쁘다 보니까 깜빡했네. 이번엔 많이 안 써. 50만 원 정도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50만 원 정도라고 하셨지만 지난번 경험으로 봤을 때 믿을 수가 없었어요. 100만 원만 쓴다고 하시고 200만 원을 쓰셨는데 이번에는 얼마를 쓰실지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거절했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힘들 것 같아요. 지난번 돈부터 갚아주세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화를 내시더라고요. 주은아, 너 정말 그렇게 나올 거야? 시어머니가 부탁하는데도 거절해? 참 기가 막히네. 이런 며느리는 처음 봐. 어머니, 제가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빌린 돈을 갚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했더니 빌린 돈이라니. 가족끼리 빌렸다, 안 빌렸다 하는 게 있어? 너 정말 가족 같지 않다. 라고 하시면서 전화를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시어머니가 너무 하시는 건가요? 가족이라고 해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날 저녁에 도현 씨가 집에 오자마자 저한테 따졌어요. 엄마가 울면서 전화하셨어. 내가 카드 쓰는 걸 거절했다면서. 왜 그랬어?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알아? 여보, 지난번에 200만 원 넘게 쓰시고도 아직 안 갚으셨잖아. 그런데 또 쓰시겠다고 하시니까 거절한 거야. 내가 잘못한 건가? 그래도 우리 엄마잖아. 50만 원 가지고 그래.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형편이야? 50만 원이라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쓰실지 모르잖아요. 지난번처럼 또 200만 원 넘게 쓰시면 어쩌라고요? 저는 돈이 무한정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보, 나도 번 돈이야. 시어머니라고 해서 무한정 써도 되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빌린 돈을 갚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 도현 씨가 정말 화를 내더라고요. 너 정말 돈밖에 모르는구나. 가족한테 그렇게 계산적일 수 있어? 엄마가 정말 상처받으셨어.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인정이 없는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 계산적이라고요? 저는 계산적인 게 아니라 상식적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빌린 돈은 갚아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계산적이라고요? 여보, 나는 계산적인 게 아니라 상식적인 거라고 생각해.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하는 게 맞잖아라고 했더니 상식이라니. 엄마한테 상식을 따지겠다고. 너 정말 무섭다.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이 저를 무섭다고 하다니요. 제가 뭘 무서운 일을 했나요? 그냥 빌린 돈을 갚아달라고 한 게 무서운 건가요?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더 나빠졌어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인사도 안 하시고 도희도 저를 째려보고 도현 씨도 저한테 차갑게 대했어요. 마치 제가 가족의 화목을 깨트리는 나쁜 사람인 것처럼요. 며칠 후에 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출근한 사이에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셔서 제 지갑에서 카드를 가져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카드로 친구들과 쇼핑을 하신 거죠. 퇴근해서 집에 와보니까 시어머니와 도희가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있더라고요. 새로 산 옷을 입고 있었고 화장품 쇼핑백도 여러 개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아, 친구들이랑 쇼핑 좀 했어. 오늘 세일을 많이 하더라고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 카드는 왜 쓰셨어요? 말도 안 하시고요라고 했더니 카드가 거기 있길래 잠깐 썼어. 나중에 갚을게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갚을게라는 말 지난번에도 들었던 말이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한 푼도 갚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지갑에서 카드를 가져간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이건 너무하세요. 제 지갑에서 카드를 가져가시다니 이건 남의 물건을 몰래 가져간 거잖아요 라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발끈하시더라고요. 뭐? 남의 물건? 시어머니한테 남의 물건이라고 해? 너 정말 버릇없다. 가족인데 남의 물건이 어디 있어? 가족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지갑에서 카드를 가져가도 되는 건가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가족이라고 해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허락도 받지 않고 제 지갑에서 카드를 가져가시는 건 잘못된 거예요 라고 했더니 허락이라니.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허락을 받아야 해. 너 정말 건방지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도현 씨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상황을 보더니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왜 또 그래? 엄마가 카드 좀 썼다고 그렇게 화낼 일이야? 엄마가 실수로 그랬다잖아. 실수라고요? 제 지갑에서 카드를 가져가는 게 실수라고요? 이건 분명히 의도적인 행동이잖아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여보, 이건 실수가 아니야. 분명히 의도한 거야. 그리고 지난번 돈도 아직 안 갚으셨는데 또 써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냥 참자고.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데?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지 알아? 예민하게 군다고요? 제 돈을 무단으로 쓰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건가요? 저는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남편이 아내를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 편을 들고 있으니까요. 여보, 나는 내 아내야. 시어머니가 잘못하시면 내가 나를 편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편 들어준다고.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편을 들어줘? 그냥 카드 좀 쓴 건데 뭐 그리 대수야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에 저는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 제가 행복할 수 있을까? 도현 씨는 좋은 사람이지만 가족 문제에서만큼은 전혀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참으라고만 했어요.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 보니 이번에도 100만 원이 넘게 써 있더라고요. 옷, 신발, 가방, 화장품, 심지어 도희 것까지 사셨더라고요. 50만 원 정도만이라고 하신 말씀이 무색했어요. 며칠 더 지나자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가 또 제 카드를 가져가서 쓰신 거예요. 이번에는 금액이 더 컸어요. 300만 원이 넘었어요. 친구분들과 한정식 집에서 식사하고 찜질방도 가고 쇼핑도 엄청 하셨더라고요. 제가 항의하자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은아, 너는 돈이 많잖아. 집도 샀는데 이 정도 쓰는 게 뭐가 그리 대수야? 나중에 다 갚을게. 시어머니 믿지도 못해? 돈이 많다고요? 저는 15년간 악착같이 모아서 집을 산 거예요. 그리고 대출도 있어서 매달 상환해야 해요. 여유가 많은 게 아니라고요. 어머니, 저도 매달 대출금 상환해야 하고 생활비도 있어요.
이렇게 무단으로 쓰시면 제가 감당할 수 없어요라고 했어요. 무단이라니. 가족인데 무단이 뭐야? 너 정말 가족 같지 않다. 우리 도현이가 이런 여자와 결혼했다니 정말 불쌍해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족 같지 않다는 말에 정말 상처받았어요. 제가 가족 같지 않다고요? 그럼 제 지갑에서 카드를 가져가서 쓰는 건 가족다운 행동인가요? 그날 저녁에 도현 씨한테 진지하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또 뭐야? 엄마 때문에? 엄마가 또 뭔 일을 했다고? 응, 시어머니 때문이야. 이제 한계야. 내 카드를 마음대로 가져가서 300만 원이나 쓰셨어. 이걸 어떻게 참으라는 거야? 엄마가 나중에 갚는다고 하시잖아. 그리고 300만 원이 우리한테 그렇게 큰 돈이야? 여보, 그게 문제가 아니야. 허락도 없이 내 지갑에서 카드를 가져가서 쓰는 게 말이 돼? 이건 절도야. 도현 씨가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절도라니 그런 심한 말 하지 마. 엄마가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니야. 그냥 급해서 그랬을 거야. 급해서라고요? 친구들과 쇼핑하고 식사하는 게 급한 일인가요? 저는 도현 씨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여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시어머니는 내 돈을 마음대로 쓰고 시누이는 내 집에서 내 물건을 마음대로 쓰고 너는 나를 이해해주지 않고.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나는 항상 내 편인데. 다만 가족끼리 너무 따지지 말자는 거야. 제 편이라고요? 언제요?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할 때도, 도희가 제 물건을 마음대로 쓸 때도, 시어머니가 제 카드를 무단으로 쓸 때도 도현 씨는 항상 그분들 편만 들었어요. 여보, 너는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준 적이 없어. 항상 참자 이해하자라고만 하잖아. 나는 내 아내야. 내가 나를 보호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보호라니 뭔 소리야. 엄마가 뭐 나쁜 짓을 했다고. 그냥 돈을 좀 썼을 뿐인데. 그냥 돈을 좀 썼다고요? 지금까지 총 500만 원이 넘게 쓰셨어요. 그것도 허락도 없이 제 지갑에서 카드를 가져가서요. 이게 그냥 돈을 좀 쓴 거라고요? 저는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도현 씨에게는 시어머니와 여동생이 가족이고 저는 그냥 참아야 하는 존재인 것 같았어요. 그날 밤에 저는 결심했어요. 이 결혼 생활은 더 이상 계속할 수 없겠다고요. 제가 행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며칠 더 고민한 후에 다음날 도현 씨한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혼하자. 도현 씨가 깜짝 놀라더군요. 갑자기 왜? 이혼이라니? 농담이지? 갑자기가 아니야. 그동안 계속 참아왔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너는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나를 어떻게 대해도 무조건 참으라고만 해. 그래도 이혼까지는. 주은아, 우리가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있어? 그냥 가족 간에 있을 수 있는 일들이잖아. 가족 간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요? 남의 지갑에서 카드를 가져다 쓰는 게 가족 간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요? 아니야. 이미 결심했어.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너는 나를 아내가 아니라 그냥 참아야 하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어. 도현 씨가 매달렸어요. 주은아, 다시 생각해봐. 우리 다시 이야기해보자. 엄마한테도 말씀드릴게.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할게.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그동안 수차례 이런 일 없게 하겠다는 말을 들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아니야. 이미 늦었어. 나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아. 도현 씨가 눈물까지 흘리면서 매달렸어요. 주은아, 제발.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우리 헤어지면 안 돼. 사랑한다고요? 정말 저를 사랑한다면 왜 저를 보호해주지 않았을까요?
왜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할 때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을까요? 여보, 사랑한다면 그동안 왜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 왜 시어머니가 나를 무시할 때도 내 돈을 마음대로 쓸 때도 참자고만 했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 엄마한테도 단단히 말씀드릴게.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약속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너무 많이 실망했거든요. 시어머니한테 이혼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어머니가 급하게 올라오셨어요. 그런데 사과하러 온 게 아니라 저를 설득하러 온 거였어요. 주은아, 이혼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가 좀 서툴렀을 수는 있지만 나쁜 마음은 아니었어. 가족끼리 이런 일로 이혼까지 하니? 서툴렀다고요? 제 지갑에서 카드를 가져가서 500만 원 넘게 쓰는 게 서툰 거라고요? 저는 더 이상 그런 말에 속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그래도 우리 도현이는 좋은 남편 아니야? 이혼하면 너만 손해야. 너 나이도 있는데 다시 결혼하기 어려울 거야. 저만 손해라고요? 저는 오히려 이혼이 해방이라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아도 되고 제 집에서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어머니, 저는 혼자 살아도 행복해요. 오히려 이렇게 사는 게 더 힘들어요. 주은아,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게. 제발 이혼은 하지 마. 그제야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그동안 저를 얼마나 무시하셨는데요.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어머니, 이미 늦었어요. 그동안 너무 많이 참았어요. 도희도 와서 울면서 매달렸어요. 언니, 제발 이혼하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언니 물건 안 만질게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분들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냥 도현 씨와 이혼하기 싫어서 하는 말 같았어요.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시어머니는 주변 사람들한테 저에 대해 안 좋게 말하고 다니셨더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돈만 밝혀서 시어머니한테 심하게 굴었다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언제 심하게 굴었다고 그러시는 건지요. 오히려 저는 계속 참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시어머니 말만 듣고 저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도 돈 계산을 해. 요즘 여자들은 정말 무섭다. 우리 도현이가 불쌍해. 그런 여자와 결혼해서 돈만 밝히는 여자와는 같이 살기 어려워. 이런 말들이 동네에 퍼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억울했어요. 제가 언제 돈만 밝혔나요? 제가 번 돈을 제가 관리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이혼할 때 위자료 문제도 있었어요. 도현 씨와 시어머니는 위자료를 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내가 이혼하자고 했으니까 위자료는 없다. 오히려 우리가 받고 싶을 정도야라고 하면서요. 우리 도현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내가 정신적 피해를 줬으니까 너 오히려 배상해야 해라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와 상담한 후 소송을 진행했어요. 변호사님이 이런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시어머니가 당신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절도 행위고 남편이 아내를 보호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소송 과정에서 더 많은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시어머니가 제 카드로 쓴 돈이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더 많았어요. 도희도 몰래 제 카드를 써서 온라인 쇼핑을 했더라고요. 화장품, 옷, 신발까지 제 카드로 사서 집에서 받았던 거예요. 이건 명백한 절도 행위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라고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도현 씨 측에서는 가족끼리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결국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금액이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소송이 끝난 후에 시어머니는 더 심하게 저를 욕하고 다녔다고 해요. 우리 며느리가 돈만 밝혀서 시어머니를 고소까지 했다면서요. 심지어 며느리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졌다고까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여자와 결혼한 우리 아들이 불쌍해. 돈밖에 모르는 무서운 여자야. 시어머니를 고소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정말 무섭다. 이런 말들이 시골 동네에 퍼져서 도현 씨도 많이 힘들어했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요. 저는 이런 말들이 상처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지만 더 이상 그런 말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스스로는 알고 있거든요. 저는 단지 제 권리를 지키려고 했을 뿐이에요. 도현 씨도 몇 번 연락해서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 편을 들어줘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해.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없을까?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리했어요. 도현 씨 자체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지만 가족 문제에서만큼은 정말 실망스러웠거든요. 그리고 그때의 상처가 너무 컸어요. 도현 씨 미안해요. 저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다시는 그런 상황에 놓이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 이혼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쓸쓸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편하고 행복해요. 제 집에서 제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사고 싶은 화장품으로 화장하고 제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해 먹어요. 누군가 제 물건을 마음대로 쓸 걱정도 없고 제 돈을 무단으로 쓸 사람도 없어요. 지갑을 어디 두든 걱정이 없어요.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할 때도 마음이 편해요. 모든 게 제가 쓴 거니까요. 이런 당연한 일들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친구들은 혼자 사니까 외롭지 않아? 라고 묻지만 저는 전혀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결혼했을 때가 더 외로웠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제 편이 되어주지 않으니까요. 집에 오면 정말 편해요.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TV도 제가 보고 싶은 걸 보고 음악도 제가 듣고 싶은 걸 듣고요. 요즘은 취미 생활도 하고 있어요. 그동안 돈 아끼느라 못했던 것들을 하고 있어요. 요가도 배우고 요리 클래스도 다니고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요. 제가 번 돈을 제가 쓰고 싶은 곳에 쓸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자유로운 줄 몰랐어요. 지난달에는 친구들과 일본 여행도 다녀왔어요. 결혼했을 때는 돈 아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번 돈인데 왜 못 써? 라는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화장품도 사고 예쁜 옷도 사고 맛있는 음식도 먹어요. 물론 무작정 쓰는 건 아니고 계획적으로 쓰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걸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해요. 물론 가끔은 도현 씨 생각이 나기도 해요. 그 사람 자체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가족 문제에서만큼은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아내보다 어머니와 여동생의 편을 들면서 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만약 도현 씨가 그때 제 편을 들어줬다면, 시어머니한테 단호하게 말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고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시어머니와 도희도 가끔 소식이 들려와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욕하고 다니신다고 하고 도희는 아직도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다고 해요. 저는 더 이상 그런 사람들과 엮이지 않아도 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제가 가장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집에 들어올 때예요. 제 이름이 적힌 문패를 볼 때마다 뿌듯해요. 이 집은 제가 15년간 열심히 일해서 마련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집에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다녀왔습니다라고 혼자 말하기도 해요. 아무도 대답해주는 사람은 없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요.
제 공간, 제 집이니까요. 주말에는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요리도 해요. 예전에는 이런 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즐거워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요. 가끔 친구들이 놀러 와서 주은아, 혼자 살기 어떠? 라고 물어보면 정말 좋다고 대답해요. 외롭지 않아? 라고 하면 전혀라고 해요. 정말 외롭지 않거든요. 저는 제 선택을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물론 이혼이라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저에게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제 존엄성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었거든요. 결혼할 때는 가족이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가족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저는 가족이 아니라 그냥 참아야 하는 존재였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받은 상처들이 너무 컸어요. 제 권리는 무시당하고 제 감정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조건 참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존재였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제가 주인인 제 집에서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어요. 누구에게 허락받을 필요도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지금의 저는 정말 행복해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감사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것에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사랑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만 살았다면 이제는 저를 위해서 살고 있어요. 제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시길 바라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을 필요는 없어요. 당신의 행복도 중요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자신의 삶은 자신이 책임져야 해요. 남들의 시선 때문에 불행하게 살 필요는 없어요. 용기를 내서 자신의 행복을 찾으세요.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고 있고 그게 너무 행복해요. 이런 경험을 나누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것도 새로운 시작의 의미예요. 과거의 일들을 정리하고 앞으로는 더 행복한 일들만 생각하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는 게 항상 답은 아니라는 걸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어려운 선택도 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게 용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용기를 냈고 지금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워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모든 순간이 제 것이에요. 누구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누구한테 허락받을 필요도 없어요. 이런 자유로움을 느껴본 지금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혼자 사는 게 외로울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저는 제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워요. 제 이야기가 길었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제 집에서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사랑하는 저 자신과 함께 살고 있어요. 이런 행복이 있다는 걸 혹시 모르고 계신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